고정이 잘하시고 고정이 아들이 계시거든. 그래서 양평이었어. 신경에 뭐 변화가 있어? 아니, 뭐랄까. 벌써 붙잡았어. 저 정도는 잘하는데 분야 다 사고 꽤 나와. 너무 괜찮아. 내가 박근혜란 말이야. 원래 올림머리 다녔거든. 머리가 싹 쪄고 나서 그런 적이 있었어. 이명박하고 동네에 있어 버릴 때 자꾸 여러분들가 그 자료 좀 얻었어요. 지금부터 그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34차 최고위원회의 시작합니다. 이어서 안철수 당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주 사회적 참사법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양극단의 두 기득권 정당들은 자기 주장만 반복했지만 국민의당은 대안을 제시했고 바른정당도 우리 안에 독려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결국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사회적 참사법을 통과시켜냈습니다.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대결의 정치를 넘어 대안을 통해 해법을 찾아낸 것입니다. 우리 원내 지도부와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는 예산의 시간입니다. 2018년 예산안은 새 정부 첫 번째 예산입니다. 새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 마음, 변화의 열망이 담겨야 합니다. 예산안 논의 과정부터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달라야 합니다. 청와대와 여당이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권위주의적 행태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국민의당 의원들은 민생 우선, 혁신과 성장 중심, 그리고 재정 책임이라는 원칙 하에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민생과 복지는 긴요한 부분에 우선 집중하고 지속 가능하게 확대시켜 가야 합니다. 국민의당이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것도 농업 예산을 늘리자고 한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혁신과 성장 중심은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산업의 시각뿐만 아니라 지역 균형 발전의 시각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혁신 예산을 늘리고 호남 SOC 등 지역 성장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이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정 책임의 원칙을 세워야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지 않고 지속 가능한 복지 확대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파퓰리즘 예산은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비도덕적인 일입니다. 칭찬은 현 정부가 듣고 돈은 미래 세대가 갚으라고 떠넘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안보다 예산안이 중요하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입니다.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이끌어냈던 그 마음으로 국민의 편에서 치열하게 심의하고 대안 제시하고 해법 추구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정부는 중증 외상 분야의 시장 실패가 정부 실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어제 저와 우리 당은 권역 외상센터 지원 강화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단순한 예산 증액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부의 포괄적 접근을 촉구합니다. 즉 중증 외상 환자의 특성상 첫째,
현장에서의 긴급 조치, 둘째, 이송, 셋째, 양질의 전문 인력 확보, 그리고 넷째, 지역사회와 병원 내 다자간 협력 등 유기적이고 입체적이며 종합적인 시스템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 수급 문제 역시 해결해야 합니다. 청와대 청원 글에서 지적되었듯이 단순히 의료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능사가 아닙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보람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내년 3월 장애인 동계올림픽 때부터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서비스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계올림픽에는 중증 외상 위험도가 높은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대한민국 이미지야말로 평화와 우애라는 올림픽 정신에 부합할 것입니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문제 해결의 길을 찾겠습니다. 여야를 넘어 초당적 협력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어서 민생 예산 챙기기에 여념이 없으신 김동철 원내대표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여당은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마다않고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것이 여당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도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비판할 권리와 자격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여당 내의 합리적 비판과 지적을 수렴할 줄 알아야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청와대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해 직언 한마디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이래서는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향해 그토록 날을 세우며 비판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십니까? 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적폐라고 규정한 박근혜 정부에서조차도 유승민, 진영 의원처럼 소신과 용기로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결국 내부의 합리적인 비판과 지적을 뒤로 했던 박근혜 정부의 말로를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과거 참여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영원한 민주주의자 김근태 의원은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의 우물한 인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천정배 의원은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서 권력의 독점을 견제하기 위해 대통령의 최측근을 향해 청와대 인적 쇄신론을 제기했고, 정동영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파기한 것과 한미 FTA의 졸속 타결을 한 것을 두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참여정부에서 민주주의 꽃이 만개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러한 정권 내부에 소신 발언이 있었고 대통령도 이를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인사 실패에도 침묵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인기 영합적 정책을 방조합니다. 예산안 심사에서까지 입법부 역할을 방기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정권의 독주에 침묵하는 것은 금이 아니라 독이 될 것임을 민주당 의원들은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월 뒤늦게 혁신성장을 언급했을 때 저희 국민의당은 소득 주도 성장에만 매몰된 데서 벗어난 것을 환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여당이 엇박자를 내며 혁신과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대표적입니다. 최근 민주당이 규제 프리존법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내비쳤지만 청와대가 당정청 비공개 회의에서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지 않고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걷어내는 논의를 거쳐 어떻게든 규제 혁신에 나설 생각은 없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규제 프리즘법이 통과되면 향후 5년간 일자리 17만 개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마저 미구 동성으로 조속한 추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를 들여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서도 법과 제도만 바꿔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그런데도 규제 완화는 재벌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포기하는 것은 자가당착입니다. 아무리 재벌 특혜가 오래된다 하더라도 재벌 특혜를 어떻게든 이걸 수정해 가면서 하는 것이 공무원 17만 4천 명을 늘리기 위해서 향후 50년 동안 530조가 들어가는 것보다는 100배, 1000배 나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겠다며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 육성을 대대적으로 선언하고 국정 100대 과제에도 포함시켰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은행 도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현재 국회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말로만 혁신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과감한 규제 완화부터 적극적으로 나설 때 혁신 성장의 의지를 국민들께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장진영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정부가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의 만연한 부정부패를 끊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모았습니다. 시행 초기 반짝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김영란법은 자취를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선물 상한액을 농수축산물에 한해 10만 원으로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농수축산 가구들의 어려움을 반영한다는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뚫린 본물을 이후에 어떻게 막을지 대책을 내놓아야 됩니다. 자영업자와 화훼업자들도 김영란법 때문에 다 죽었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왜 자신들을 농수축산업과 차별하느냐고 항의하면 뭐라고 답할 것입니까? 또 농수축산물을 가공한 가공품은 5만 원짜리에 해당합니까? 10만 원 한도에 해당합니까? 또다시 이 법의 시행 초기에 혼란이 재현될 것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경조사비를 10만 원으로 제한했는데 이 때문에 경조사비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조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전 지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 감소에 그쳤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김영란법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경조사비 10만 원은 서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정부가 경조사비 한도를 5만 원으로 낮춰서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줄 것을 촉구합니다. 김영란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미 누더기법이라고 불렸습니다. 그 누더기에 또다시 누더기를 덧붙인다면 뭐가 남겠습니까? 시행 1년이 지난 이 시점 정부는 높은 지지율을 바탕으로 경조사비 5만 원 하향과 같은 올바른 정비를 해야지 또 다른 누더기를 붙이려 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한 박근혜 정부가 남긴 몇 안 되는 업적인 김영란법마저 문재인 정부가 뭉개버렸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당내에도 건강한 그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 보좌진 수를 7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국회의원 수당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기존 인턴 보좌진 중 1명을 정규직 공무원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300명의 국회 별정직 공무원이 늘어나게 되었고 예산은 연간 67억 원이 추가로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인턴 보좌진의 정규직 전환을 국민의당 의원들이 적극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늘기를 앞장서서 비판하고 왔습니다. 앞장서서 비판하며 저지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무책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게 보좌진을 더 늘려줘야 할 정도로 국회의원들이 열심히 일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국회의원 숫자를 대폭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국민의당의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비판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국민의당이 해야 할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정규직 보좌진 숫자를 늘어난 지출 액수만큼 국회의원의 세비를 깎아야 합니다. 여기에 국민의당 의원들이 앞장서 주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하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지원 최고위원의 보도 발언이 있겠습니다. 사과 한 알이 떨어졌다. 지구는 부서질 정도로 아팠다. 이상이 쓴 두 줄짜리 시 최후의 첫 행처럼 지금 우리 당이 너무 아픈 최후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 다 상처 없기를 소망합니다. 각기 방법이 다르고 어느 것이 우선이냐의 문제이지 목적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방법과 노선이 다르다 하여 공개적으로 당대표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이며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정치 선배님들의 참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구를 비난하지도 비하하지도 않겠습니다. 다만 모두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보따리 싸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은 들어보았어도 보따리 싸라고 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보따리는 왜 쌉니까? 같이 살 길을 찾아가야죠. 계속 보따리를 싸야 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누군가 싸서 나가야 한다고 한다면 나갈 사람이 누구인지 이것 또한 당원 주권주의 원칙에 따라 그것도 당원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당의 날개는 한쪽 날개가 너무 무겁습니다. 나머지 한쪽 날개를 더 키워야 국민의당이라는 새가 똑바로 그리고 더 높이 균형 있게 비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당의 대선배님이시고 제가 좋아하는 어르신 박지원 전 대표님께서 당에 이유식 하나 사오려고 한다라는 기사를 보고 오늘 제가 아예 그 이유식을 사왔습니다. 어제는 대형마트들이 모두 문을 닫아서 할 수 없이 오늘 새벽에 특별 주문 배달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겠습니까? 안심 이유식입니다. 제가 이 이유식을 먹을 수 있는 나이로 되돌아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겠습니까? 현실이 그렇지 못해 죄송합니다. 전냄새 나는 이 이유식을 보면서 저는 우리 당의 현실이 아닌 대한민국 정치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정당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과연 이유식을 먹지 않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인터넷을 뒤져보았고 그 속에서 또 다른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저는 악의 정치인으로서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이유 7가지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 안에는 정치 구단, 정치 대선배님들에 대한 애정의 이유도 담겨 있기에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안심 이유식이 개발되도록 우리 지도부가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를 비롯한 그리고
우리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아니 우리 당 당원들의 무언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이유식을 먹지 않는 이유. 첫 번째, 엄마, 이유식의 질감, 식감이 맞지 않아요. 익숙하지 않은 식감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엄마, 나는 지금 이앓이를 하고 있어요. 이빨이 나서 힘들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엄마, 이유식이 맛이 없어요. 아이들도 다 맛을 느낀답니다. 참기름을 한 방울이라도 간을 더해주면 맛있게 먹는답니다. 네 번째, 엄마, 배가 고프지 않아요. 이유식을 먹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기다려 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엄마, 속이 불편해요. 어른들도 속이 불편한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은 아기도 밥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엄마, 같은 반찬만 나오면 질려요. 어른들도 새끼 내내 같은 반찬만 나오면 질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일곱 번째, 엄마, 식사 시간이 너무 지루해요. 아기 스스로 이유식을 먹게 자기 주도 이유식이 좋다는 것입니다. 이 7가지 진실을 보면서 엄마의 결론은 어떻게 내렸겠습니까? 아기가 이유식을 잘 안 먹는다고 그 앞에서 다그치지 말고 가르치면서 기다려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넘지 못할 벽은 없을 것입니다. 어느 벽이든 딛고 올라 절벽 너머로 건너가는 담쟁이의 생존법에서 조금만 일해도 좌절하거나 모래처럼 흩어져서는 결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담쟁이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박주현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바른정당과 배타적으로 정책협의체를 만드는 것은 합당을 위한 수순으로 보일 뿐입니다. 국회에서 원내대표들 간의 정책협의가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통합포럼에서 일부 의원들이 중도 보수의 정책협의를 하고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동시에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서 동시에 평화개혁연대를 만들어서 진보개혁적인 정책연대도 활발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의 양날개라는 국민의당 창당 정신이 살아납니다. 중도 보수 편향적인 배타적 정책협의체 결성을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제안했는데 유승민 대표는 자유당에도 두 의원을 파견하여 자유한국당과의 합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이 바뀐다면 언제든지 합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바른정당에 대해 국민의당 40명의 의원들 중 불과 10명만이 현재의 합당 논의를 찬성한다는 것이 밝혀진 지금 지도부는 합당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무리하게 일정을 진행하면서 당내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불상사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냐라는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에 시급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유승민 일병 구하기가 아니라 무리한 합당 추진 과정에서 땅에 떨어진 리더십의 문제, 신뢰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거 승리 전략이기도 합니다. 호남 플러스 개혁이라는 기반을 내팽개치고 양비론의 정치 무관심층을 찾아가는 길은 하나를 보태려다 둘을 잃어서 선거에서 지는 길이기도 하고 선거공학으로 정치의 명분과 지향점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길이기도 합니다. 당 지도부는 합당
해당 논의를 중단한다는 분명한 선언을 하라는 의원들의 요구에 정확하게 답해야 합니다. 이어서 이태우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최대한 여러 의견을 듣고 당의 분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말을 아꼈습니다. 의원총회, 원외 지역위원장과의 간담회 등에 참석하여 바른정당과의 연대, 통합 관련한 찬반 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다당제 안착을 위한 정치개혁의 중심에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안개 속이지만 새로운 혁신을 위해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거침없는 가속 페달은 오히려 위험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브레이크를 잡아야 할 때입니다. 워시액으로 앞 유리창을 한번 닦아보기도 하고 방향 지시등도 좌우로 켜보며 한 번쯤은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참담한 심정입니다. 바른정당은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양쪽에 통합 논의 창구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쪽 저쪽 밀당하며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데 왜 자꾸 우리만 적극적인 대시를 하는 것입니까? 자꾸 끌려다니며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것입니까?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습니다. 우리가 급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상대방에서 자꾸 여지를 남기고 이쪽 저쪽 밀당하는데 왜 우리만 상처 입어야 합니까?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께서는 명확히 답해 주십시오. 자유한국당과의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할 것이며 자유한국당과의 통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혀주십시오. 또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국민의당은 의원들만의 당도, 지도부만의 당도 아닙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내 의견 수렴 절차와 과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신과 감정의 골만 깊어졌던 것 같습니다. 부디 공당이라면 체계와 절차를 준수하고 일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최명길 최고위원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위단에서 정당의 아침 회의를 많이 취재했던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언론인 여러분들 아침부터 듣기 참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사실 언론을 통해서 할 얘기 다 하고 있으면서 왜 아침 회의에 와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건지 좀 언론인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는 지금 법원에 대한 지나친 공격이 정말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법원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전 사이버살인부 댓글 사건 관련자들 구속 적부심 결정으로 석방한 걸 놓고 여권의 법원 비난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를 위협할 정도입니다. 구속 적부심 맡았던 중앙지법 수석부장 판사를 적폐 판사라고 규정하는가 하면 법원이 적폐 수사를 막아서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행태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이른바 적폐는 우리 편이 아니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그들만의 언어라는 겁니다. 구속수사가 필요하면은 그 법률적 요건을 충족하고 법리로 소명했으면 될 일이지. 그걸 제대로 못하고 법원의 판단을 비난하는 것은 단언컨대 선진국에서는 없는 일입니다. 지금이 유신 시대입니까? 전두환 시대입니까? 수사기관이 법원을 비난하는 것도 국민의 눈에는 왜 저러냐는 빈축을 하고 있는데 하물며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원 비난에 가세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행동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속적부심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요즘 뭐든지 다 한다는 그 힘으로 제도를 입맛에 맞게 바꿔보든지 그렇지 않다면 존재하는 법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의 이러한 상식밖의 언행이 지탄을 받을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이유는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일절 함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당 국회의원들이 먼저 할 일은 법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잇따라 영장 기각되고 구속적부심 인용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에게 좀 제대로 하라고 촉구하는 일일 겁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 여러분 수고